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윤성희 작가님의 첫 문장이란 작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윤성희 작가는요, 1973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 1999년 동아일보로 등단했습니다. 소설집 레고로 만든 집, 거기 당신, 감기, 웃는 동안, 베개를 베다, 낮술 등등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또한 현대문학상, 이수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이효석 문학상, 한국일보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윤성희 작가님의 첫 문장, 지금 낭독을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나는 4번이나 죽을 뻔했다. 그중 2번은 자살 기도라는 오해를 받았고, 한 번은 행운의 소년들이라는 제목으로 지역신문에 실렸다. 내가 죽으려고 다리에서 뛰어내렸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았을 때 나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 깨어나 보니 이미 소문이 퍼졌고 뒤늦게 그게 아니었다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오랫동안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거짓말을 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그땐 어렸다고. 단지 겁이 났을 뿐이라고. 하지만 세월이 흐른 후 아내가 떠나간 집에서 낮잠을 자던 토요일 오후에 나는 내가 그 오해를 방패 삼아 사춘기 시절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낮잠을 자면서 나는 화분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꿈을 꾸었다. 화분 받침대에 달려있는 물 고인 박스로 물이 넘쳤다. 나는 박스에 고인 물을 비우고 또 비웠다. 잠에서 깬 뒤 나는 소파에 누워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물이 넘치는 꿈은 길몽이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는데 믿지 말자, 개꿈이야.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아내가 떠나기 전 내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 말을 계속 상기하면서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했다. 마음 한편으로는 지금 내가 엄살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알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다. 할 수만 있다면 아내가 병문안을 올 정도로 아프고 싶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누군가의 간호를 몇 달 받아야 하는 병에 걸리는 상상을 해보았다. 그러면 소문을 듣고 아내가 찾아오겠지. 물수건으로 손과 발을 닦아주며 미안하다고 하겠지. 그런 상상을 하다 보니 어렸을 적 다리에서 떨어졌던 일이 생각났다. 교실 창밖으로 떨어져 사흘 동안 혼수 상태였던 일도 생각났다. 사람들은 내가 일부러 뛰어내렸다고 믿었다. 나는 소문이 제 멋대로 부풀려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 자살 기도가 진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 내 무의식에 그런 충동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내가 죽고 난 뒤 누나와 형들이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웃음이 나기도 했다. 소문을 진짜로 믿고 있는 친구들을 속으로 비웃었다. 난 그렇게 나약한 놈이 아니라고. 그러면 친구 따위는 필요 없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래서 소문이 사실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나는 소파에 누워 그때 내가 얼마나 유치했는지를 생각했다. 그 소년이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라지 않은 채 나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자 덜컥 겁이 났다. 첫 번째 사고는 9살 때 일어났다. 우리 집은 동네에서도 맨 끝자락에 있어서 학교를 가려면 40분은 넘게 걸어야 했다. 자전거가 있는 누나와 두 형들은 나를 태워주지 않았다.
나는 진짜 동생이 아니었으니까. 등 하굣길에는 다리를 3번 건너야 했다. 그중 2 다리는 연천교와 하연교라는 이름이 있었다. 다리 이름은 돌의 한문으로 새겨져 있었는데 다리를 지날 때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한자의 뜻과 음을 발음해 보았다. 이열연, 하늘천, 다리교, 여름하, 몬연, 다리교. 그 5개의 한자들은 내가 내 이름 다음으로 외운 한자였다. 나는 획이 많은 한자만 보면 이상하게 발바닥이 간지러운 기분이 들었다. 그 느낌이 좋았다. 그래서 누나가 버린 한자 펜 글씨 교본책을 주워다 밤마다 한 글자씩 외웠고 문패에 적힌 한자를 읽기 위해 불어 골목길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날도 나는 하굣길에 문패를 읽기 위해 골목길을 한 바퀴 돌았다. 40점을 받은 받아쓰기 시험지가 가방에 들어있었다. 까짓것 나는 눈에 보이는 돌멩이들을 발로 찼다. 그러다 골목길에서 사이다 병 뚜껑을 주었다. 병 뚜껑을 주머니에 넣고 걸었다. 집에 가서 망치로 두드려 딱지를 만들 생각이었다. 연천교와 하연교를 건넌 뒤 이름 없는 다리까지 걸어가는 동안 아무도 마주치지 않았다. 이름 없는 다리 한가운데에 서서 제자리 뛰기를 했다. 다리가 흔들렸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창고가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언뜻 보였다. 아들이 자살을 한 뒤 동네 사람들과 왕래를 끊었다는 부부가 사는 집이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이상한 종교에 빠진 아들을 창고에 가두었는데 그만 그 아들이 허리띠로 목을 매 죽었다는 소문을 나는 할머니에게 들었다. 대학에 합격을 했을 때 마을 입구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동네 잔치까지 하던 수재였다고 했다. 그때 머릿고기가 상해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렸는데 아마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할머니는 말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병뚜껑을 꺼내 창고 방향을 향해 힘껏 던졌다. 병뚜껑은 멀리 가지 못하고 냇물로 떨어졌다. 냇가에는 여름 내내 만들었다 허물었다를 반복한 돌탑의 흔적들이 보였다. 여름방학 내내 나는 냇가에서 혼자 놀았다. 자갈로 돌탑을 만들어 그 안에 개구리나 피라미를 가두었다가 해가 지면 살려주는 게 놀이의 전부였다. 이름이 돌석이라 똘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삼촌이 경운기를 몰고 지나가면서 말을 걸었다. 집에 안 가고 뭐하냐? 하늘이 예뻤어요. 나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똘 삼촌이 경운기를 몰고 고추밭 쪽으로 올라갔다. 나는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었다. 양말을 신발 안에 넣은 다음 책가방 옆에 가지런히 두었다. 그리고 다리 난간에 앉아 구름이 서서히 움직이며 사과 모양이 되어가는 것을 보았다.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면서 2 발을 흔들어 보았다. 다리에 앉아 다리를 흔드네. 말장난을 해보았다. 발가락 사이로 바람이 통하는 게 느껴졌다. 눈을 감고 천천히 몸을 흔들어 보았다. 아버지가 요강을 집어던져 항아리가 깨졌던 일도, 할머니가 죽어버리겠다며 저녁을 굶었던 일도, 어머니가 부엌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울었던 일도 아득히 먼 일처럼 느껴졌다. 내가 앉아있는 이 다리만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 슬프게 느껴졌다. 나는 한자를 조금 더 공부해서 다리 이름을 지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구름이 들어가는 한자를 넣어서 누가 봐도 근사한 이름으로. 다리 아래로 떨어진 나를 발견한 사람은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똘 삼촌이었다. 똘 삼촌은 다리를 지나가면서 책가방을 보았다. 가방도 안 가지고 집에 가다니 바보 같은 놈. 똘 삼촌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다. 자기도 어릴 적 그런 적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집에 도착할 즈음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책가방 옆에 있던 운동화. 책가방 없이는 집에 갈 수 있지만 운동화 없이는 집에 갈 수 없는데 똘 삼촌은 경운기를 돌렸다. 그리고 다리 아래에서 머리가 찢어진 채 기절한 나를 발견했다. 피를 어찌나 많이 흘렸는지 똘 삼촌은 내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똘 삼촌은 며칠 전 선을 본 아가씨가 일을 하는 읍내 종묘상까지 경운기를 몰고 갔다. 그리고 경운기에 묻어있는 내 핏자국을 보여주면서 말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내가 살린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 나랑 결혼하지 않을래요? 청혼을 받은 아가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똘 삼촌은 약혼녀와 함께 복숭아 통조림을 들고 병문안을 왔다. 사람들은 운동화를 다리 위에 가지런히 벗어놓았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자살 기도를 했을 거라고 믿었다. 떨어져 죽기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다리였는데도 소문이 사라지지 않은 데는 내가 데리고 온 자식이라는 사실도 한몫했다. 며칠 전 읍내에서 새아버지가 친자식들에게만 불고기를 사주는 걸 봤다는 이야기를 누군가 했다. 둘째 형이 학교 운동장에서 나에게 형이라고 부르지 말라며 밀치는 것을 봤다는 아이들도 있었다. 방학 숙제로 낸 그림 일기에 외롭다는 단어가 유독 많았다는 담임 선생님의 증언도 나왔다.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나를 혹이라고 부른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 소문은 나를 외양간 옆 창고에 재운다는 소문으로 부풀려졌다. 마을 정자에 앉아서 장기를 두던 노인들은 내 얼굴이 아이답지 않고 음침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나는 그저 다리를 흔들다 균형을 잃었을 뿐인데. 응급실 밖에서 나를 기다리던 아버지는 내게 당신의 성을 물러줘야겠다고 결심을 했다. 동사무소 직원은 서류 접수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 글자만 바꾸면 되는 일이잖소. 아버지는 말했다. 한 글자, 그게 뭐가 어렵다고. 아버지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동사무소에서 나와 도장 파는 집을 찾아갔다. 그러고는 박근식이라는 이름으로 도장 2개를 팠다. 하나는 한글로, 하나는 한자로. 나는 아버지가 선물해준 도장을 교과서 맨 앞장에 찍었다. 김근식이라는 이름 옆에 박근식이라는 도장이 찍혔다. 어머니는 응급실로 달려오면서 밀린 월급을 받으러 갔다가 공장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한 내 아버지를 생각했다. 곧 아빠가 될 사람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어머니는 평생 전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다. 장례식장에서도 어머니는 울지 않았다. 그 눈물이 뱃속의 아이에게 옮겨갈까봐. 나는 뇌진탕 후유증으로 기억의 일부를 잃었다. 겨우 7단까지 외운 구구단을 새로 외워야 했다. 반 아이들이 몇몇이 내게 사과를 했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사과를 받았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반 아이들과 천렵을 갔다가 물에 빠진 사건은 지역신문에 나오기도 했다. 6학년 2반 대쉼에 여자들끼리 부반장네 가수원에서 생일 파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반장이 남자들도 뭉쳐야 한다며 만든 조직이었다. 첫 모임으로 일요일 아침에 학교 운동장에 모여 축구 시합을 했다. 32명의 남자 중 30명이 참석했다. 2팀으로 나누어 축구 시합을 했는데 나는 내내 벤치에 앉아 있다가 끝나기 10분 전에 투입되었다. 아무도 내게 패스를 하지 않았다. 그래도 공을 따라 열심히 뛰었다. 내가 속한 팀이 2대0으로 졌다. 축구를 마치고 동그랗게 모여 다 같이 화이팅을 외쳤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다. 이왕 모이는 거 이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반장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대심 어때? 마음이 크다는 거지. 우린 여자애들처럼 그렇게 쪼잔하진 않잖아.
나는 그 이름이 싫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대심이라니 한자로 써보면 간지러운 기분이 하나도 들지 않았다. 누군가 우린 대장부니까 하고 말했다. 아이들이 웃었다. 모임 이름이 만들어지자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왔다. 일요일 아침마다 축구 시합을 하기, 한 달에 한 번씩 동네 청소하기,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부터 5등까지 모두 남학생이 차지하기, 그리고 소풍 가기, 축구 시합은 그해 겨울방학이 될 때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참석하는 아이들이 조금씩 줄긴 했지만 나는 꼬박 참석했고 운 좋게 한 골을 넣기도 했다. 동네 청소는 흐지부지 되었고 기말 시험은 1등부터 4등까지 모두 여자아이들이 차지했다. 5등을 한 반장이 성적표를 받고 울었다. 그리고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옆 동네 강가로 소풍을 갔다. 10살 때 용돈을 모아 산 돼지 새끼 한 마리를 32마리로 불렸다는 용석이가 매운탕을 끓였다. 공부 빼고 못하는 게 없는 용석이. 우리는 용석이를 늘 그렇게 불렀다. 용석이의 장례식장에서 나는 용석의 딸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다. 13살 때 30인분의 매운탕을 끓였다고. 기가 막히게 맛있었다고. 그날 오후 우리는 버려진 줄배를 타고 놀았다. 노 대신 줄을 당겨서 움직이는 배였는데 강 건너편의 작은 섬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몇몇이 배를 타고 강 건너로 갔다 와서는 기괴한 저택이 있다는 소식을 알렸다. 거기 아무도 안 사는데 비가 오는 밤이면 창으로 불빛이 보인대. 누군가 말했다. 그러자 다른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 거기 탐험해 볼까? 우리는 5명씩 배에 올라탔다. 첫 번째 팀이 강 저편에 도착했다. 두 번째 팀도 나는 세 번째 팀이었다. 배가 강 중간쯤 도착했을 때 줄이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배가 빙그르 한 바퀴 돌았다. 뛰어내려! 한 녀석이 그렇게 외치고는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다 이내 물속에서 허우적댔다. 그 모습에 놀란 나머지 아이들이 배에서 뛰어내리지 못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아이들이 소리쳤다. 헤엄쳐! 헤엄치라고! 배는 급류를 따라 흘러가다 서서히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그제야 나머지 아이들도 배에서 뛰어내렸다. 나는 가만히 있었다. 수영을 할 줄 몰랐으니까. 2명은 헤엄을 쳐서 빠져나왔고 다른 2명은 근처에서 야영을 하던 대학생들이 구해주었다. 나는 수박을 껴안고 살아났다. 배가 가라앉는 순간 무엇인가 동그란 물체가 보여서 그걸 붙잡았는데 글쎄 그게 수박이었던 것이다. 우리가 신문에 난 것은 그래서였다. 가라앉은 배에 탔던 5명이 학교 교문 앞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었다. 기사 마지막에는 수박 주인의 인터뷰가 실렸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어요. 그러고는 물에 담가둔 수박을 건지러 갔는데 그만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문장으로 기사가 끝났다. 아이들은 그 수박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그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날 우리들은 수박 주인을 찾지 못했다. 기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실망을 해서 나는 그 기사를 찢어버렸다. 그걸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다면 재미있었을 텐데 이제야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딸이 어렸을 때 수박 모양의 튜브를 사준 적이 있었다. 딸은 상어 모양의 튜브를 가지고 싶어 했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다. 수박 튜브에 앉아서 수박을 먹고 있는 사진. 그걸 찍는 게 소원이었으니까. 그 사진을 액자에 끼워 회사 책상에 올려놓았다. 동료들이 내 자리를 지나갈 때마다 감탄사를 넣어가며 예쁘다 예쁘다 하고 말해주었다.
아들이 2번이나 죽을 뻔하자 어머니는 무당을 찾아갔다. 부적 2장을 받아와 한 장은 베개에 넣었고 다른 한 장은 책가방 안쪽에 숨겨두었다. 무당은 죽은 남편의 혼이 따라다닌다는 것이라며 구술해야 한다고 했지만 재혼을 한 어머니는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중학교 2학년 때 새학기가 시작되자마자 2층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어머니는 무당을 찾아가 부적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화를 냈다. 그리고 부적값을 도로 받아왔다. 그 돈을 들고 부모님은 장명소를 찾아갔다. 2번이나 낙선한 국회의원이 거기서 이름을 바꾼 뒤 바로 당선이 되는 바람에 유명해진 집이었다. 박영무. 그 이름을 짓는데 쌀 2가마니 값이 들었다고 했다. 아버지는 내게 새로운 이름이 적힌 종이를 내밀면서 비싼 이름이야. 그러니 이름값 하며 살아야 한다. 나는 새 이름이 좋았다. 큰 누나 이름은 영순, 큰형 이름은 영철, 둘째 형 이름은 영환. 거기에 내 이름을 연결하다니 자연스럽게 사남매의 이름이 완성되었다. 아버지는 나를 부를 때면 꼭 성을 붙여서 불렀다. 박영무 밥 먹어라. 그렇게 그리고 누나와 형들이 나를 건식이라고 부르면 혼을 냈다. 담임선생님이 김건식이라고 출석을 부를 때 나는 깜빡하고 대답하는 걸 잊곤 했다. 이름값 하며 살자. 나는 가훈을 적어오라는 숙제에 그런 문장을 적어낸 적도 있었다. 내가 교실 2층에서 떨어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추락을 목격한 반 아이들은 그날 하루 동안의 교실 풍경을 끊임없이 되돌려 기억해내야 했다. 무엇인가 잘못된 점을 찾기 위해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알아내기 위한 한 아이가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하다 내가 환생을 믿느냐는 질문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냈다. 피구를 할 때 일부러 내 얼굴을 향해 공을 던졌다는 고백을 한 아이도 있었다. 점심시간에 운동장 벤치에 앉아서 쭈쭈바 껍데기를 눈에 대고 해를 쳐다보는 걸 목격한 아이도 나왔다. 아, 그러고 보니 도시락도 남겼어요. 입맛이 없다 그래서 제가 남긴 걸 먹었거든요. 내 짝이 말했다. 내가 평소에도 멍하니 창밖을 자주 본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물론 9살 때 다리에서 떨어졌던 사건도 다시 거론되었다. 그날 수업 중 졸듯 내게 분필을 던진 수학선생님은 매일 병문안을 왔다. 다시는 학생들에게 분필을 던지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의식을 회복하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내 손을 잡고 물었다. 왜 그랬니? 기숙형 공장에 취직을 해서 집을 떠난 누나는 편지를 보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글이 적혀 있었다. 나는 뛰어내린 게 아니었다. 교실이 1층에 있다고 착각했을 뿐이었다. 1학년 때 나는 종종 그런 식으로 하교를 하곤 했다. 선생님이 종례를 하는 동안 책가방을 창밖으로 던진다. 그리고 아이들이 책상에서 우르르 일어나는 순간에 창밖으로 휙 문을 두고 창으로 교실을 빠져나오면 수업을 제대로 마쳤는데도 왠지 땡땡이를 친 기분이 들었다. 그날도 그랬다. 단지 2학년이 되어 교실이 바뀐 사실을 깜빡한 것뿐이었다. 퇴원을 하고 한 달 넘게 집에서 요양을 했다. 형들이 학교에 가고 부모님이 밭으로 일을 하러 가면 집에는 나와 할머니만 남았다. 할머니는 새벽 5시면 일어나 하루 종일 밭일을 하셨다는데 내가 가족이 되었을 때는 이미 시력을 잃은 뒤였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종일 라디오를 들었다. 라디오에서 정시를 알릴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맨손 체조를 했다. 그래서인지 동네의 다른 할머니들과는 달리 허리가 꼿꼿했다. 마당을 쓸 때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마당을 쓸다가 할머니는 빗자루로 당신의 이름을 써보기도 했다. 나중에야 알았는데 할머니는 문명이어서 이름 3글자만 겨우 쓸 수 있었다.
마당을 쓰는 일 말고 할머니가 능숙하게 해내는 일이 또 하나 있었다. 바로 막걸리 담그기. 할머니는 점심에는 밥 대신 당신이 담근 막걸리를 2대접씩 마셨다. 안주는 파김치, 배추김치도 아니고 열무김치도 아니고 꼭 파김치였다. 비가 오던 어느 날 나는 할머니에게 두부 부침을 해드렸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내게 막걸리를 한 잔 따라주었다. 자네 넘치지도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게 안 흘리는 거 보니 신기하지. 할머니가 말했다. 나는 술을 한 모금 마셨다. 무슨 맛인지 몰라 한 모금을 더 마셨다. 그러다 보니 자꾸 들어갔다. 나는 한 잔을 비우고 할머니 몰래 한 잔을 더 따랐다. 할머니가 먹기 좋게 파김치를 말아서 두부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지 않아서 고맙다고 말했다. 할머니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동화책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구박받는 남의 자식을요. 내가 말했다. 할머니가 내게 술을 한 잔 따르라고 했다. 한 잔을 들이켜드니 그거 참 우스운 말이다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비행기를 타고 달도 가는 세상의 말이다. 그 말을 하고는 할머니는 뜬금없이 달아달아 밝은 달아 하고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게 웃겨서 나는 웃었다. 내가 웃자 할머니도 따라 웃었다. 웃다 말고 할머니가 갑자기 운동화는 하얗게 하고 말했다. 네? 내가 되물었다.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운동화는 하얗게 빨고 구두는 반짝반짝 닦아라. 알았지? 할머니가 말했다. 네, 알겠어요. 운동화는 하얗게, 구두는 반짝반짝.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소식을 전해 듣고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구두방에 가서 구두를 닦은 일이었다. 약속을 지켰어요, 할머니. 나는 천장을 향해 큰 소리로 말해보았다. 다른 건 몰라도 딸의 운동화만은 꼭 내가 빨아주었다. 번거롭더라도 꼭 운동화 끈을 풀어서 빨았다. 햇볕에 뽀송하게 말린 운동화에 다시 끈을 매는 일을 나는 좋아했다. 일요일이면 프로야구 중계를 보면서 아내의 구두를 닦았다. 그거 말고 설거지를 해줘. 그거 말고 청소를 해줘. 내가 구두를 닦을 때면 아내는 투덜대곤 했다. 창밖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 음악 중간중간에 확성기로 뭐라 말을 하기에 가만히 들어보니 선착순 300명에게 장바구니를 준다는 내용이었다. 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마트에서 개업 이벤트를 하는 중인 듯 했다. 며칠 전 맥주를 사러 갔다가 내부 수리 중이어서 돌아왔는데 아마 주인이 바뀐 모양이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면서 애구구 소리를 내보았다. 천장 보고 그게 별명이었다는 청년이 떠올라 웃음이 났다. 앞으로 내 별명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 몇 년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청년을 면접 본 적이 있었다. 그때 청년이 한 말이 오랫동안 잊히질 않았다. 하루 종일 천장만 보고 있으면 나중에 방문을 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전 그걸 해냈으니 이젠 무슨 일이든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회식을 하게 되면 나는 그 말을 마치 내 경험인 듯 이야기하곤 했다. 완전히 지어낸 말은 아니었다. 나도 방문을 여는 게 힘든 때가 있었다. 둘째 형이 경찰에 잡혀갔을 때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누나와 형들보다 먼저 내 존재를 잊었을 때, 그때 그 청년이 자신의 별명을 이야기하면서 면접을 보던 우리를 웃겼다. 제 별명은 천장보고였는데 이제는 회사보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이 과할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청년에게 천장지구라는 홍콩 영화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청년은 모르는 영화라고 했다. 나는 아내랑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었다. 결혼 전이었다. 마지막 장면을 보다 아내는 울었고
나는 극장 뒷골목에서 고갈비에 막걸리를 마시며 나중에 홍콩을 데려가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영화에 나오는 성당 앞에서 꼭 사진을 찍자고 아내가 말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아내는 기억을 하지 못했다.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 웃었으니 청년은 당연히 합격을 하리라고 믿었을 것이다. 면접장을 나서는 청년의 얼굴에서 그런 기대감이 느껴졌다. 그 청년을 뽑지 말자고 한 것은 내가 아니었다. 지금 사장이 된 당시의 기획팀 부장이 최하 점수를 주었다. 실력은 없고 의욕만 넘치는 젊은이들이 가장 골치 아픈 유행이라고 그는 말했다. 창업주의 조카인 그는 전임 사장인 사촌형이 횡령으로 감옥에 간 사이 사장이 되었고 취임사를 내가 썼다. 대학생 때 자전거를 타고 전국 일주를 한 에피소드를 적었다. 무전여행이어서 막노동도 하고 과수원에서 일하고 냉동창고에서도 일을 했다고. 그때의 경험이 자신을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그 글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청년들이 도전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신입사원들이 얼마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한 비율이 몇 년 전부터 급격히 높아졌다. 회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막상 어린 친구들과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곤 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 술에 취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불평이 나왔다. 장도 볼 겸 밖으로 나오니 점심에 먹고 내놓은 중국집 그릇이 아직 현관문 앞에 놓여 있었다. 그릇을 가져가라고 전화를 해야 하나 맛이 없어서 반이나 남긴 볶음밥 그릇을 발로 밀어 구석으로 치웠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죽은 모기가 붙어 있었다. 그 옆에 아파트 대표와 동대표를 뽑는다는 공고문과 분리수거일이 바뀌었다는 공고문이 보였다. 수요일 오후 4시부터 목요일 오전 9시까지. 나는 바뀐 날짜를 외워두었다. 마트에 갔더니 세일 품목이 적힌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다. 장바구니도 하나 받았다. 군만두가 2봉지에 10,000원이라기에 4봉지를 카트에 넣었다. 저녁에 먹을 맥주를 2병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6개짜리 묶음으로 된 맥주를 집었다. 물냉면 4인분짜리 한 봉지도 사고 비빔면도 한 봉지 사고 즉석 황태국도 몇 개 샀다. 달걀 입힌 소시지를 안주 삼아 맥주를 마시면 좋을 듯 싶어서 그것들도 카트에 담았다. 이제부터는 삼시세끼를 해먹어야 할 테니까.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그런 변명을 해가며 나는 50% 세일을 한다는 물건들이 보이면 카트에 담았다. 5만원 이상 사서 배달을 해준다고 하기에 10kg짜리 쌀도 주문했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있던 모기가 보이질 않았다. 모기가 붙어있던 흔적도 남아있질 않았다. 그 바람에 내가 동을 착각한 줄 알고 내렸다가 1층 엘리베이터 문 앞에 붙은 로봇 스티커를 확인하고 다시 탔다. 스티커는 이 집으로 이사 올 때부터 붙어 있었다. 한 번은 15층에 있는 영어 교습 학원에 간다는 아이에게 스티커의 이름을 물어본 적이 있었다. 헬로 카봇이잖아요. 아이가 알려주었다. 그 후로 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면 로봇 스티커에게로 헬로 하고 인사를 하곤 했다. 안녕. 한자 펜글씨 교본책을 즐겨보던 어린 시절 나는 안녕이 한자인 걸 알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 딸이 갓난아기였을 때 나는 아이가 내 손가락을 움켜쥐는 걸 좋아했다. 아이의 아기 힘은 생각보다 셌다. 그래서 불어 새끼손가락을 세게 흔들어 보곤 했다. 내 손가락을 쥔 아이의 손을 흔들며 안녕 하고 인사를 하면 아이는 빵긋 웃고 웃었다. 주먹 쥔 아이의 손을 펴보면 손금에 때가 껴 있었다. 손에서 쉰내가 났다. 그 냄새를 맡으면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다. 아이의 손바닥을 꺼즈로 닦으면서 나는 손금이나 사주 따위는 절대 믿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아내는 막달의 임신 중독증을 앓아서 딸을 낳고 오래도록 고생을 했다.
산후 우울증까지 겹쳐 천안에 사는 장모님에게 아이를 맡겨야 했다. 그때 천안까지 가는 기차에서 나는 아내에게 어렸을 때 4번이나 죽을 뻔했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내는 왜 그 이야기를 연애할 때 해주지 않았냐고 물었다. 나는 재수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러면 결혼을 해주지 않을까봐 그랬다고 대답했다. 재수가 없긴, 교실에서 떨어졌을 때 마침 아래층에 화단을 꾸미려고 흙이 담긴 자루들을 쌓아두었다며 거기로 떨어졌으니 행운의 남자네. 특히 코앞에서 간판이 떨어진 일은 라디오에 보내도 될 만한 일 아냐? 아내는 말했다. 아내는 몇 년 후 정말로 그 사연을 라디오에 보내 선물로 칫솔 살균기를 받았다. 간판이 떨어진 일은 생각할수록 아찔한 사건인데 막상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들으니 꾸민 이야기처럼 들렸다. 누군가의 사연을 모방한 사연처럼 들렸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싱크대를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했다. 큰형의 대학 학비와 하숙비를 대기 위해 부모님은 고추밭을 팔아야 했다. 장마에 무너진 돌담을 샀다가 허리를 다친 아버지에게 나는 말했다. 돈 많이 벌어드릴게요. 이제부터 쉬세요. 첫 월급을 받아 아버지에게 허리띠를 사드렸다. 4번째로 죽을 뻔했던 날 공장에서 점심을 먹는데 공장장 아저씨가 생일이라며 잡채를 내왔다. 부인이 직원들과 나눠 먹으라며 해주었다는 것이었다. 반장 아저씨가 그래도 생일인데 케이크라도 사주자며 돈을 걷었다. 나는 돈을 내는 대신 케이크를 사오는 심부름을 했다. 간판이 떨어진 사고는 케이크를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일어났다. 운동화 끈이 풀려 극을 묶으려고 걸음을 멈춘 순간 세로로 된 간판이 내 앞으로 떨어진 것이다. 한 발 차이 운동화 끈이 풀리지 않았다면 간판은 내 머리 위로 떨어졌을 것이다. 부서진 간판을 멍하니 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케이크를 들고 공장으로 돌아오니 반장 아저씨가 놀란 얼굴로 내 발을 내려다봤다. 운동화가 피에 젖어 있었다. 간판 조각이 튀면서 정강이에 박힌 것이었다. 병원에 가서 10반을 넘게 꿰맸다. 돌아와 보니 공장 아저씨들이 나 먹으라고 케이크를 한 조각 남겨두었다. 나는 그걸 먹으면서 울었다. 공장장이 다 큰 사내놈이 운다며 놀렸다. 나는 울면서 공장 사람들에게 말했다. 저 여기 그만둘래요. 공부해서 대학 갈래요. 아내는 라디오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에 그날 천안으로 가는 기차에서 봤던 풍경에 대해 적었다. 품 안에서 아이는 잠을 자고 자신의 무릎 위엔 올려놓은 남편의 손바닥은 축축했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고. 그때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는데 은행잎이 지붕을 뒤덮은 낡은 시골집에서 허리가 90도로 굽은 할머니가 노는 것이 보였다. 그 풍경이 이상하게 아내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아내는 그 후로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하염없이 길을 걷는 꿈을 반복해 꾸었다. 그 꿈이 산후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아내는 말했다. 저녁 시간이 한참 지났어야 마트에서 산 물건들이 배달되었다. 달걀을 입혀 소시지를 부치고 바삭하게 만두를 구워 맥주를 마셨다. 한 캔, 그리고 또 한 캔. 맥주를 마시며 아내가 꾸었다는 그 꿈이 내게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